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은 이제 CPU를 했고 메모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크죠. 그럼 이 디스크라고 하는 장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챕터와 다음 챕터의 주제입니다. 그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장에서 생산돼 나올 때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불과해요. 뭐 100기가바이트가 됐건 1테라바이트가 됐건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불과한데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나름의 이름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기록 매체에다가 그 수많은 파일들을 기록을 하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내용을, 그 파일에 대한 내용만 딱 내가 꺼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그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사이즈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냥 내용만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일들을 또 그러면 새로 하나 더 추가로 생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있는 걸 삭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 디스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저장 매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수많은 파일들을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쉽게 찾아오게 하고 그 내용은 디스크 어딘가에 어느 구석인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어떻게 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체계를 소위 말해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죠. 파일 시스템. 간단하게 우리가 PC에서 윈도우만 하더라도 가끔씩 왜 그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파일 개수가 나오죠. 몇 개쯤 나와요. 한 뭐 20만 개, 30만 개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20만 개, 30만 개 되는 파일을 이렇게 뭐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나가죠. 그걸 어쨌든 굉장히 큰 저장 매체 한 곳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연상을 해보면 그 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큰 전지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다가 전력 운영체제 같은 책을 하나 거기다 정보를 기록을 하고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전지에다가.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일단은 그냥 큰 종이에 처음부터 쫙 써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정한 크기로 자르죠. A4 사이즈가 됐건 뭐 B5 사이즈가 됐건 자릅니다. 그 한 단위가 디스크의 블록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부터 쫙 써나가는 건 뭐 좋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수시로 내용을 막 바꿔야 돼. 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용을 안 바꾸지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수시로 막 바뀌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사이에다가 뭐 새로운 것이 더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에서 보면 각 챕터 한 개가 파일이라고 칩시다. 챕터 한 개가 파일이라고 치게 되면 뭐 실제 디스크에서는 보면 그런 파일들이 수시로 생기기도 하고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큰 종이에다가 처음부터 쫙 썼다고 치게 되면 중간에 새로운 챕터를 하나 끼워 넣어야 되겠어. 다 지우고 다시 써야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일정한 크기로 쫙 자르는 것이 이제 한 책에서 말하는 페이지가 되겠고 디스크에서 말하는 블록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 입출력 할 때에 한 블록 단위로 읽기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챕터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해당하는 페이지를 몇 개를 쫙 연속된 페이지에다가 차례대로 기록을 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약간 남아도 그냥 빈 공간으로 비워놓고 다음 챕터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디스크에 들어가는 파일도 한 블록씩 채워놓고 그다음 마지막 블록은 다 안 찰 수도 있죠. 파일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딱 블록 사이즈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에 약간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책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한 챕터를 내가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쫙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록을 보고 딱 바로 몇 페이지 바로 찾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디스크에도 뭔가 그런 목록을 관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 파일에 대한 이름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데 목록을 따라 관리를 해서 이름을 가지고 쫙 검사를 해보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으면 아, 요건 디스크상에 어디가 가면 있겠구나 하는 정보를 그때 기록해 놓는 거죠. 따로 목록도 관리해야 되겠고 뭐 이런 체계입니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책하고 이제 파일 시스템하고 많이 다른 것은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막 바뀝니다. 파일이 수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삭제가 되기도 하고 같은 파일도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막 바뀝니다. 그래서 책같이 예를 들어서 한 챕터는 연속된 페이지에 쫙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근데 그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그 챕터 한번 인쇄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안 바뀐다는 전제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어느 한 파일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어요. 늘어나게 되면 그 뒤에 챕터들이 페이지 번호가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뒤에 따라오는 챕터들이. 그래서 파일에서는 연속된 블록에다가 배치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일 사이즈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바뀌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저기 막 그 어딘가에다가 막 배치를 하고 찾아오는 정보 체계가 조금은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파일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챕터에서 할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는 파일 생성이나 삭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디스크에다가 이제 명령을 보내고 받고 하는 작업들은 따로 또 요 다음 챕터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 파일에 대해서 읽기 쓰기 요청이 오게 되면 물론 프로세서로부터 시스템 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읽기나 쓰기나 이런 요청이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제 디스크 어디에서 가져올지 기록할지에 대한 것을 여기서 판단을 하고 결정이 되면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해당하는 그 디스크 블록을 읽어봐라 써라 하는 명령을 이제 보내는데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적절하게 스케줄링을 해준다. 우리 앞에서 저기 스케줄 얘기할 때에 CPU 스케줄링을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디스크 스케줄링도 있다. 디바이스마다에 대해서. 디스크 스케줄링은 입출력을 하는데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순서를 좀 바꾸면 그 일을 다 완료하는데 빨리 끝낼 수 있는 뭔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요다음 챕터에서 할 겁니다. 자, 파티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큰 디스크가 하나가 있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할을 해서 앞부분은 뭐 C 파티션, 뒷부분은 D 파티션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 디스크는 한 개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티션과 파티션 간에는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 파티션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파일들을 막 기록을 하고 이쪽 파티션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티션 속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 파일들에 대한 목록이 따로 관리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일의 내용들도 기록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파티션과 파티션 간에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그 파일 시스템 체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일 시스템 체계들이 어떤 게 있죠? 잘 알다시피 FAT, 뭐 16, FAT 32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윈도우즈 NT의 기본인 NTFS 파일 시스템도 있고요. 다 다른 거죠. 기록한 체계가 다른 겁니다. 리눅스에 쓰고 있는 뭐 ext2 파일 시스템, ext3 파일 시스템, 뭐 JFS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CD-ROM이라고 하면 또 CD 나름대로 또 기록하는 체계가 따로 또 있습니다. ISO 체계로. 이게 만약에 하나의 파티션이 CD라고 하게 되면 또 CD는 나름대로 또 기록하는 체계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이 이런 기록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용도에 적절하게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티션과 파티션 간에는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운영 체제에서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NTFS를 쓰고 있는 윈도우즈에서도 FAT32도 또 꽂으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NTFS, 어떤 것은 FAT3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리눅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CD롬을 꽂으면 CD롬에 해당하는 또 파일 시스템 체계가 또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에 대한 파일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OS가. 하나의 큰 디스크를 이렇게 반을 나눠서 사용하듯이 또는 뭐 여러 개 나눠 사용하듯이 또 여러 개 나눠가지고 일부는 수압 디바이스로 쓰고 일부는 또 일반적으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디스크를 여러 개를 묶어서 아예 큰 파티션처럼 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으로. 그러면 두 개의 디스크를 묶어가지고 연속된 하나의 파티션으로 인식을 하려고 하면 디스크 2번은 앞에부터 일부까지를 커버를 하고 디스크 3번은 뒤에 일부를 커버를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게 되면 일부는 파일 목록이 있고 일부는 파일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렇게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그 레이더라고 들어봤어요? 그 레이더 파일 시스템들이 이런 식인 겁니다. 디스크를 여러 개를 꽂아놓고 그걸 마치 한 덩어리처럼 관리를 합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자,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고요. 그래서 파티션마다에 대해서는 이제 독자적인 파일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우선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볼 때의 기본 단위입니다. 사용자가 볼 때에. 그래서 그 사용자들은 그 파일 단위로 어떤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읽어내거나 뭐 기록을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런 단위가 이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디스크상에 어디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파일 시스템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파일들을 디스크상에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제 파일 시스템 부분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바이트 단위죠. 잘 알다시피. 그래서 파일을 읽기 쓰기 할 때는 바이트 단위로 읽기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는 뭐 10바이트짜리 파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1메가바이트짜리 파일 사이즈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 입출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차이도 적절하게 잘 또 매핑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장 매체에다가 그 수많은 파일들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할 거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하나의 파일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그런 이제 속성들이 있느냐, 애트리뷰트들이 있느냐를 보게 되면 일단은 파일마다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뭐 찾는데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파일들이 나름대로 또 종류를 구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실행 파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좀 더 다르게는 이것이 일반적인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폴더일 수도 있고요. 이름은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은 실제 파일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폴더다. 폴더라고 하는 것은 또는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또 다른 파일들에 대한 목록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장치하고 연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라고 하는 장치에다가 뭔가를 기록을 하겠다. 또는 뭐 그 마우스라고 하는 장치하고 뭔가 입출력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하고 연결된 것을 파일처럼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에 해당하는 어떤 그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면 실제 프린터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류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파일인지 아니면 뭐 그 저기 폴더인지 아니면 뭐 장치인지 장치도 어떤 종류의 장치인지 등등 또는 뭐 더 나아가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것이 뭐 그 무슨 뭐 네임드 파이프냐 뭐 이런 것들 네임드 소켓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프로텍션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일에 대해서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냐 아니면 읽기만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쓰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파일마다 또 소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누구 거다. 그래서 소유자마다에 대해서 그 소유자는 뭐 어떠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구별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소유자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가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쓰기는 안 되고 읽기만 된다. 또는 뭐 아예 읽기조차도 못하게 받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프로텍션 정보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실행 파일이냐 아니냐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보통 보면 파일에 대해서 시간이 나오죠. 최근에 언제 수정이 됐냐. 근데 이제 수정 시간뿐만이 아니고 언제 생성이 됐냐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그냥 보면 최종 수정 시간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그 화면상에 나타나는데 그 말고도 언제 최초로 생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수정은 아니지만 읽기라도 했으면 수정했다는 얘기는 쓰기란 거거든요. 근데 수정은 아니지만 읽기를 한 최근에 사용한 시간이 언제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읽기나 쓰기 최근에 한 것들 또는 이 속성 변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에 대한 이름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내용은 손 안 대고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원래는 쓰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쓰기를 허용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속성 자체를 바꾸는 작업들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각각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파일에 대한 크기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이 실제 어디에 디스크상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데이터 블록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지만 이 파일을 오픈을 하고 읽기를 하면 이 파일 속성상에 이 데이터 블록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블록을 읽어달라고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명령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있으면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관리가 돼야 되겠다. 아까 말한 우리가 그 파일에 대한 목록 영역에 파일 한 개마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속성들이 같이 기록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다시피 이건 이제 시스템 콜 함수입니다.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면서 OS에 요청하는 것들이 파일을 생성해달라, 삭제를 해달라, 읽기 해달라, 쓰기 해달라, 오픈, 클로저, 아니면 요 위치 이동은 현재 읽기, 쓰기를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읽기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다가 좀 건너뛰고 그때 쓰는 것이 위치 이동이죠. 아니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파일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파일 크기를 일부를 잘라버려라. 원래 10MB인데 다 잘라버리고 1KB만 남겨라.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또는 늘릴 수도 있고요. 속성을 수정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콜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OS 입장에서 즉 OS에서 갖고 있는 파일 시스템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프로그램에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선 그 파일에 대해서 읽기 쓰기를 하는 이 작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데 있어 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이미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다 순차 접근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사실상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바이트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유닉스를 처음 개발할 당시에 유닉스에서 나름대로 이 스타일을 이제 어쨌든 선택을 했고 지금 이제 그 C 언어, 그 유닉스를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된 언어가 C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C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역시 이제 표준 함수, 표준 입출력 함수들을 정의를 할 때에 파일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고 읽기 쓰기를 한다. 읽기 쓰기는 바이트 단위다. 그리고 읽기나 쓰기를 할 때마다 위치가 바로 그 다음으로 이동해 간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게 바로 순차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표준 C 함수로 제공되고 있는 파일 관련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이 순차 접근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서 그거밖에 없냐? 다르게는 예를 들어서 그 직접 접근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다른 얘기로 하면 매번 읽을 때마다 어디서 읽어와라 하는 정보를 같이 준다는 얘기죠. 앞에는 그냥 어디서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안 줘도 자연스럽게 앞에서 읽은 바로 다음 위치 이런 식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읽을 때마다 위치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쨌든 현재 갖고 있는 그런 함수들, 표준 C 함수들,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대한 표준은 순차 접근입니다. 참고로 이제 직접 접근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좀 알아두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얼마든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다시피 어떤 파일을 순차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읽어내겠다 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매번
읽기 요청을 하고 그래서 어떤 파일에서 뭐 얼마만큼 읽어서 이 버퍼에 넣어달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보통 표준 C 함수에서의 그 리더 함수입니다. 리더 함수. 리더 해가지고 어떤 파일에 해가지고 얼마만큼을 읽어서 메모리상의 어디에다가 넣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끝인지는 어떻게 하냐. 읽기 요청을 했는데 100바이트를 읽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읽어온 게 100바이트가 안 돼. 그럼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파일 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읽어온 것이 더 이상 없으면 뭐 끝나고 이런 얘기죠. 대신에 이제 직접 접근을 하려고 하면 매번 어디서 읽어와라 하는 이제 정보를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표준 함수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어떤 파일에서 얼마만큼 읽어서 메모리에 넣는데 어디에서 읽어와라, 어느 위치부터 옵셋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옵셋 정보는 매번 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매번 읽을 때마다 그 크기만큼씩을 옵셋을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읽어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특정 위치에서 한 번만 읽고 끝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특정 위치에서 딱 한 번만 읽는다고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냥 그 위치 주고 그냥 읽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차 접근은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동을 해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보통 C 언어로 말하면 seek 함수가 있습니다. seek 함수. seek 함수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위치를 일단 어느 위치를 일단 조정을 한 다음에 읽기를 요청해야 될 겁니다. 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특정 부분만 읽고 끝나겠다면 오히려 이게 또 간편할 수가 있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읽겠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간편한 거죠. 어쨌든 이제 현재는 이걸 표준으로 갖고 있고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걸 결국 표준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많이. 실제 우리가 쓸 때 보통 보면 파일들을 쓸 때 그 파일 일부만 탁 읽어내고 끝내는 작업들이 사실 잘 없죠. 아니면 아예 파일 자체를 아예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보면 비디오 파일 같으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쫙 읽어내는 것이 비디오 파일일 거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반적인 뭐 문서 편집할 때도 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주르륵 다 읽어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록할 때도 순차적으로 주르륵 다 쓰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특정 부분만 탁 읽어오는 작업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은 보통 보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서 많이 써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특정 정보를 막 검색할 때에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가져오는 거죠. 그때는 이게 또 뭐 나름대로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OS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실행하는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를 갖고 선택할 텐데 어쨌든 대부분 파일 접근이 순차적인 접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순차적인 접근으로 사실상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이제 그 파일에 대한 그 파일 프로텍션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프로텍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메모리, 즉 프로세스들이 다른 프로세스에 대한 메모리를 액세스 못하게 한다. 또는 운영체제에 대한 메모리를 액세스 못하게 한다. 이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지만 이 프로세스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였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서 그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허용 가능한 비트들을 따로 표시를 한 거였죠. 이건 뭐 유효한 주소다. 유효하긴 하지만 또 여기다 읽기도 된다, 쓰기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표시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프로텍션한 거죠. 파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프로세서가 파일을 오픈해서 읽어드리는데 이제 권한을 검사해야 될 겁니다. 그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내가 읽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세서가 그 파일을 읽는 거죠. 이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세서가 그 파일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실행한 그 프로세서가 현재 대상이 되는 파일에 대한 지금 읽기에 대한 권한이 있냐를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실행했는지에 대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처음에 로그인한 사람이 그 프로세서의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서의 사용자와 대상이 되는 파일의 그 소유자하고의 관계를 검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그런 프로텍션에 관련된 정보들이 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돼줘야 될 겁니다. 거기에 아까 속성에다가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유닉스 같으면 그 파일마다에 대해서 권한을 딱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소유자를 포함한 어떤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 소유 그룹이 누구고, 그 다음에 아무나 기타 등등하고 이렇게 딱 3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파일마다 소유자는 누구고 소유 그룹은 누구고 이렇게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단계 각각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각각을 표현하고요. 그룹도 마찬가지, 기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파일마다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 소유 그룹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소유자, 소유 그룹, 기타에 대해 가지고 읽기, 쓰기, 실행에 대한 권한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건 유닉스 상에서 보면 이제 ls-l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ls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파일 현재 디렉토리,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달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고, -l 하면 이제 뭐 롱 포맷으로, 즉 자세히 써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실행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예제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파일이 이렇게 이름이 프로그.c, 메시지, 워커 3개의 파일이 있는 겁니다. 3개의 파일이 있고 각각에 대한 사이즈는 프로그.c는 4382바이트, 뭐 메시지는 2346바이트 이런 식이죠. 파일 사이즈가. 그 다음에 타임은 주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수정된 시간을 표현해 줍니다. 가장 마지막에 수정된 날짜 시간. 근데 사실 이 말고도 생성된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체인지 타임이라 등등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해 가지고 소유자, 프로그.c는 소유자가 킴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소유자가 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소유자가 각각에 대해서 소유자가 있고, 또 소유 그룹. 그래서 프로그.c하고 메시지는 스텝이라고 하는 그룹이 소유 그룹이고, 그 다음에 뭐 워크는 뭐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룹이 소유 그룹이고, 이 링크는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파일마다에 대한 프로텍션 정보가 얘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고 소유 그룹이 누구고 각각에 대해 가지고 제일 상위 한 비트는 이제 그 현재 파일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는데 일단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소유자에 대해서 제일 상위 한 비트, 소유 그룹, 기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지금 같은 이 파일은 소유자는 읽기도 가능하고 쓰기도 가능하고 실행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소유 그룹은 이 그룹에 포함된, 스텝이라고 하는 그룹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그룹에 포함된 사람은 누구나 읽기는 하고 쓰기와 실행은 안 되고, 기타 등등은 읽기는 하되 쓰기 실행이 안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경우 메시지 같은 경우는 보면 읽기만 하고 쓰기 실행은 안 되고요. 기타 사람들은 읽을 수조차도 없는 거죠. 기타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상위 한 비트는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는데 그냥 하이픈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파일, 레귤러 파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로 되어 있으면 요건 디렉토리다. 윈도우에서 말하는 폴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또 파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장치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뭐 이게 뭐 어떤 뭐 캐릭터 스페셜 파일이다, 뭐 아니면 블락 스페셜 파일이다, 뭐 C, S, B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디렉토리인데 또는 폴더인데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 소유자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디렉토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파일에 대해서 읽는다는 읽고 쓰고 실행은 당연한 얘기인데 디렉토리 또는 폴더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면 되거든요.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디렉토리에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뭘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어.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 디렉토리에 도대체 어떤 파일이 있냐.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다른 파일들이 주르륵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다는 얘기는 거기에 파일 리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파일들이 디렉토리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그런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에 썩이 권한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될까요? 그 디렉토리에 썩이라 할 수 있다. 에? 파일 수정. 그건 그 속에 있는 파일에 대한 얘기고요. 디렉토리에 대한 수정은 목록이 바뀐다는 얘기죠. 즉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 목록에 새로운 파일 하나 더 만들어 넣을 수도 있다. 또는 있는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근원으로 이제 매핑을 시키고요. 실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명쾌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쓰다 보면 왜 그 디렉토리에 보면 현재 디렉토리를 자꾸 바꿔갈 수가 있잖아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위치. 아까 LS를 하게 되면 현재 폴더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change 디렉토리 해가지고 막 그 이런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또 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change 디렉토리를 해서 그 위치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디렉토리에 대한 실행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같으면은 소유자, 소유그룹, 기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같으면 이제 아무나 이 디렉토리 지금 워크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파일들에 대한 목록을 아무나 볼 수 있고 그다음 거기로 change 디렉토리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거기에 뭐 파일을 하나 생성하거나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어떤 식의 이제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닉스에서는 이런 식의 정보들을 다 파일에 대한 속성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고 자 그래서 각 파일 속성마다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소유 그룹이 누군지를 기록하는데 실제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번호로 기록합니다. 번호로. 그래서 각 사용자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요. 그러면 그 고유 번호하고 실제 이름하고를 매핑시키는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별도 파일이 있어요. 패스워드 파일로. 별도의 패스워드 파일에 번호 몇 번은 이름이 뭐다. 그룹도 마찬가지. 번호 몇 번 그룹은 이름이 뭐다. 그 다음에 그 그룹에는 누구가 포함된다. 이런 식의 정보가 따로 이제 그 패스워드나 그룹 파일을 따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줄 때는 이름으로 보여주지만 실제 파일 속성에 기록할 때는 그 번호로 기록하는 거죠. 번호. 이런 문자 열보다는 번호가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처리하기는. 다 번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마다에 대해서 고유한 번호가 있고 그 번호로 파일 속성에 이건 누구 거다라는 번호가 기록이 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프로텍션에 대한 정보도 그러면 이제 각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되냐 안 되냐 이 둘 중에 하나죠. 이 비트는 사용자가 읽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쓰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겁니다. 따라서 되냐 안 되냐를 구별하는 것은 비트 하나만 하면 되죠. 따라서 요 다 합쳐도 9개의 비트면 되는 겁니다. 9개의 비트. 이 9개의 비트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 아이디 번호, 소유 그룹 아이디 번호 요거 있으면 이제 프로텍션에 대한 정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텍션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실행한 프로세스가 파일을 오픈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오픈을 해야지 그다음 읽기를 할 거니까 오픈을 할 때에 현재 내가 실행한 이 프로세스가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파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고 번호를 비교해 보는 거죠. 번호가 일치하면 그 시점에서는 그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검사하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권한에 맞아 떨어지면 오픈을 성공적으로 하고 권한에 맞지 않으면 권한 위반으로 오류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오픈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읽기는 그냥 하는 거죠.